1942년 자료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3.1 운동 선언문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로 역사가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임시정부에서 한국사의 출발을 황국으로 잡았다는 자체는 아마 지금까지 환당호기 위서론을 외친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상고사에서 의문점을 가진 분들에게는 진짜 파천왕적인 선언일 겁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역사관이라고 봅니다. 국가관.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가 이제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관은 지금의 역사책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역사는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역사 속에서 배달이 사라지게 된 배경은 아마 일본의 강제적인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용어를 쓰지 못하게끔 이런 내용 자체를 아예 삭제시키게끔 하는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 배달사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오늘도 국내외의 역사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신 분이죠. 대한사랑의 이완영 상임본부장님을 모시고 독립지사들이 전하고자 했던 한민족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식민사관에 의해서 당군 성조의 역사가 어떻게 부정이 되고 있고 당군 조선의 어떤 실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환국과 배달국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잠깐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번 강의 때 그 말씀을 자료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역사가 우리는 실정되고 검증된 역사인 줄 알고 지금 우리는 우리 역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투쟁사를 본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 국사는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당시에 살았던 그분들이 가졌던 역사관이었냐에 대해서 의구점을 가진다면 저는 이제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다른 역사관이다. 완전히 다른 역사관이다. 특히 저번 시간 때 많이 이야기되었던 이 우리 상고사, 우리 민족의 역사의 상고사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당군 조선과 그 이전에 이제 배달국, 황국에 대한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옛날부터 없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신화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일항쟁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의 니리 속에는 아주 명백하게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박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참 제가 두 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황국의 역사부터 우리 한국의 역사는 황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대한제국까지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중국 한국 독립당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황국부터 대한제국까지 단 한 차례의 단절됨이 없이 우리 역사는 왔다고 이렇게 아마 이 두 마디로서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시작부터 아무래도 상당히 좋은 자리들을 갖고 와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민사관을 통해서 이제 한민족의 고대사가 이제 왜곡이 됐다. 특히 주요 핵심 내용을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할 때는 북쪽으로는 어떤 중국이 설치한 한사군 문제가 아무래도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설치했다는 임나 일본부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거의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듯하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나는 게 아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본다면은 한민족의 역사가 어떤 식민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한사군의 위치가 조작된 걸로 밝혀진 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저번에 이제 저 첫 강의 때 그때 이제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보면요. 이 조선 사학회 자료, 거기서 이제 20년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르친 역사 자료를 제 복사본을 떠왔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상고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이제 조선 일반사,
이 책도 어느서 보면 그때 한국 사회에 대중화된 우리 역사의 기본적인 맥이죠 보면요.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를 만들어 가지고 보편하기 이전에 벌써 이런 책 내용이 한국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내리 속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 책만 보더라도 참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 한국의 역사, 고대사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기자조선, 이만조선 그리고 낙랑군 그리고 임나일본부가 이 두 가지 역사책에는 아주 뚜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이 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저번에 이제 교수님과 대화 나눌 때 결국은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고자 했던 것도 뭐냐 황국사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일본의 역사의 중심으로 조선인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중점적인 인물은 당군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당군이 한국사에서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군 이전의 배달이라든지 황국 자체도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역사에서 신화의 역사로 그냥 지금 다 없어진 건데 보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이 내용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낙랑군 이전에 기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그때 일본이 이제 쭉 역사를 기술해 놨는데 그 중에 이제 표현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책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북쪽은 중국의 영토,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는 아마 이제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보시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캡지입니다. 이 내용의 캡지가 여기도 틀림없이 어떻게 써놨냐면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고 써놨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기술했냐면 그러면 북쪽이 왜 중국의 영토냐 하기 위해서 여기에 책의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 바로 한국은 고대사가 출발이 당군이 없었고 중국 사람 기자, 중국 사람 이만 그리고 평양의 낙랑군 한사군이 한반도 북쪽을 차지함으로써 결국은 중국의 땅이 되었다는 논리고 보면요. 그리고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땅이라는 논리는 말 그대로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 임나일본부를 이게 그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 내용을 들이댔는데 문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지금 한중일 역사전쟁에서 지금 이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문제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고유 영토라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이 정도로 역사가 지금 갔는데 보면요. 거기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갈목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언어에서 보면 참 등식이라 표현할까요? 뭐 이만조선 한사군은 말 그대로 북한의 평양 땅에 있었던 걸로 완전히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을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낙랑군에 관련된 내용 그러면 그 낙랑이 우리나라 삼국 사기에 있느냐? 없거든요. 낙랑국이 있지 낙랑군은 없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낙랑군이 우리 역사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런 배경이 결국은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영향, 말 그대로 한국의 고대에서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논리를 심기 위해서 그 내용을 만든 건데, 근데 그렇게 탄탄했던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그 내용이 최근에 많은 자료가 도출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직접 발굴까지 해가지고 그 시대 때 우리는 낙랑군이 아주 평양 땅이 아주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서 있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북한에서 최근에 발굴해 본 적 그게 아니라 그 시대 때 낙랑군이 있어야 될 그 땅에 아주 고구려의 고급 문화가 이제 자리 잡았다는까지도 유물 발굴이 드러납니다. 유물도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인하대 이제 고조선 연구소에 계시는 문승재 박사님이 저서를 2권을 내셨는데 그 자료를 아마 참분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걸 얻으실 건데 그분이 이제 이 낙랑군 유물의 말 그대로 가장 중심적인 인물 세키노 다다시라죠. 세키노 다다시의 일기라든지 그때 그런 내용을 이번에 번역을 해가지고 역사책으로 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는 평양의 낙랑 유물이 틀림없이 나왔기 때문에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고 그중에 이제 낙랑 태수장이 있었죠 보면요. 태수장이라든지 직접 찍는 도장이라든지 이것이 거기서 발굴됐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1922년 자료에는 1922년 10월 30일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낙랑 태수장 복리를 고가인 150원에 매입을 했다. 1931년 12월에는 낙랑 태수장 복리를 100원에 매입했다. 34년에는 낙랑 대윤장 복리를 100원에 매입했다. 어느서 이게
발굴이 아니라 현지 발굴이 아니라 매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키노 다다시 이분의 일기가 번역이 됐는데 참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아니다 하는 지금도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일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처음부 터 하는 말이 낭낭군 게임은 끝났구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한번 세키노 다다시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정 7년 1918년 3월 20일입니다. 날씨도 맑았다고 써 있고 보면요. 오전에 죽촌시와 유리창 지금 북경이죠 보면요. 지금도 유리창은 골동품을 파는 글입니다. 완전히 쉽게 말하면 도시로 보면 됩니다. 아예 골동품 파는 특화된 그런 내용 글인데 그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 뭐냐 유리창에 가서 골동품을 샀다. 유리창의 골동품점에는 비교적 한나라 때의 발굴물이 많아서 낭낭 출토품은 대체로 모두 갖추어져 있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집을 했다. 문제는 우리는 세키노 다다시 이분은 뭐냐면 평양 낭낭군 유물의 발굴의 대가 어느 면에서 신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평양에 가더라도 낭낭 유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평양의 낭낭에만 딱 떴다 하면 어때? 우리말로 떴다 하면 무덤이 저절로 열리면서 유물이 걸어 나왔다 할 정도로 속된 말로 가는 데마다 낭낭 유물이 서로 제가 낭낭 유물입니다 하면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리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남긴 개인의 자기 뭡니까 보면 속된 말로 일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 7년 3월 20일 기록도 여기 나옵니다. 보면 유리창 골동품점을 둘러보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나라 때의 발굴품을 300여 회 내에 구입했다. 아주 고가로서 어떻습니까? 이걸 구입을 했다. 그러면 과연 개인적인 원래는 이 양반은 역사학자도 아닌데 이 양반이 역사학자도 아닌데 또 자기도 관심이 원래는 없었는데 낭낭에 대한 유물이 없는데 이런 고가의 유물을 다 사가지고 과연 어디로 갔을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지금 박물관에 넣어놨다고. 과연 박물관에 일본이 그걸 왜 지금 평양에 나는 유물도 쉽게 말하면 논리로 말한다면 넘쳐나가지고 박물관 갖다 놓기도 바쁜데 왜 유리창까지 골동품 가게까지 가서 그 낭낭 유물을 사가지고 그것도 우리는 조선에 와서 그걸 가져온다는 자체가 논리가 우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리창 자체는 뭐냐면 평양하고 거리가 대단히 많이 떨어진 거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시대 때 평양에서 발굴을 났다면 그까지 유물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북경까지. 근데 왜 거기서 북경 쪽에서 왜 낭낭군 유물이 많이 나오느냐, 한대 유물이 나오느냐. 그것은 어느 에서 보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쪽 지역이 낭낭의 중심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짐작이 이번에 맞았습니다. 그런 이번에 유물이 발굴이 돼버렸죠. 예. 안 그래도 그 세키노 타다시의 일기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낭낭군의 어떤 유물을 뭐 구입한 것과 그 다음에 낭낭군의 어떤 그 유물을 발굴하는 것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뭐 우리 생각나는 게 최근에도 뭐 일본에서 이 고대사의 어떤 시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유물 조작 사건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씁쓸한 맛이 사실 뭐 듭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이 낭낭군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 비정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조선 총독부는 이제 결국은 뭐 조선 총독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고대 식민지론을 자기들이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많은 적합한 조건은 반드시 북한 평양 지역이 돼야 됩니다. 대동강 지역으로 심문하야 어느 데서 보면 북쪽 자체가 이제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리 되는데, 근데 어느 학자가 뭐 이덕일 교수라든지 수많은 낭낭을 연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역사의 사료, 1차 사료를 찾아봐야 된다. 1차 사료를 찾아보면 낭낭군이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없다. 다 어디에 있느냐? 요동에 있다는 기록으로는 다 나오지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1차 사료를 왜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데서 보면 조선 총독부, 물론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선의 4대 유학자들이 만드는 논리, 역사 논리,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들 갖다 쓰면서 그걸 쓰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학자로 말한다면 고고학적으로 말한다면 문헌이 1차 문헌이 낭낭군이 말 그대로 요동 쪽에 있었다고 다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평행에 있었다는 자체는 이거는 저는 학자의 도리가 아니라 봅니다. 예, 그 사실 랑난군 또 이제 말씀하셨던 랑난국 그 문제가 저는 아마 옛날 그 신채호 선생님이 아마 썼던 그 책에서 그 군과 국을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 문헌사학하고 이 고고학적인 이 증명, 예, 문헌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은 이 한사군의 낭랑군의 위치가 거의 뭐 중국 대륙이다. 근데 왜 자꾸 이제 이 고고학적인 유물을 갖고 그것을 부정하고 이제 평양 쪽으로 자꾸 그 비정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식민지론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이니까요. 예, 핵심적인 논리가 그 당군을 제거하면서 예. 결국은 이제 일본의 아류 문화로서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논리는 그거고 보면요. 예,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학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니냐? 예.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고고학을 제일 많이 연구한 데는 어디냐? 어느 면에서 보면 북한 학자들입니다. 아, 예. 그러면 과연 지금의 북한 학자들이 낭랑에 대한 평양 낭랑궁에 대한 유물 발굴에 대한 기록을 논문이라도 보면 과연 그 유물이 한 나라의 유물 낭랑으로 인정한 논문이 있느냐? 그거는 이덕일 소장이라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 벌써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북한의 입장은 한사군 낭랑군은 없었다. 원래 거기가 있었다면 뭐냐? 세종의 낭랑국이었다. 삼국사기에 등장한 실제 어떻습니까? 그 호동낭자와 낭랑공주 아마 어릴 때 동화 TV 봤잖아요 보면요. 그 실제 그 국가인 낭랑국이 평양에 있었지 한사군이 낭랑군이 없었고 북한의 학자들이 전에 SBS 아마 특집으로 편집이가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학자들이 다 나와서 뭐냐? 이거는 한나라 때 유물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줄을 끊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도 그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그 문화를 부정하는데 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남한에서 직접 발굴도 안 한 분들이 속된 말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한나라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저는 대단히 의표가 있고 예.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이제 낭랑군의 위치가 이제 중국 대륙 그리고 이제 북경 근처라고 예. 우리가 한다면 사실 그 당군 조선의 강력이라는 건 엄청 넓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면요. 예. 역사를 본다면 예. 그게 어디 뭐 강력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북쪽하고 어떤 남쪽하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역사적 유물로도 전에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기존 학자들 고고학적으로 유물을 발굴하는 분들 발표를 보니까 지금 어느서 만주 요동은 다 넘어서는 걸로 다 나옵니다. 넘어서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이 만들어놓은 그 반도 사관의 틀, 예. 이 만주 이상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논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사는 그 틀에 갇혀서 이 고조선 영역도 지금은 어디까지 나가버리냐면 고조선을 한국 역사에서 분리하는 작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인터넷이라든지 국사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과 북이 고조선 시대 색깔이 구분이 됩니다. 색깔을 틀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틀리게 만들었냐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을 모르죠 보면요.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도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의 왜곡이고 보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경시 쪽에 대흥구 이제 삼합장촌 그 일대에서 고대 무등분이 발굴이 되는데 거기서 낭랑군 조선인 사람의 무덤이 발굴됩니다. 거기에 진짜 말 그대로 한사군에 우리가 말하는 한사군은 유물에 낭랑 유물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이제 이 유물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낭랑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벌써 그것을 아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최근에 이상한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주장이냐? 아마 낭랑군 교치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에 있는 낭랑군이 요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 내용을 요즘 최근에 모 학자가 학술 발표를 하는 걸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내용은 벌써 대항쟁기 때 일제시대 때 금서롱이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만희시류가 직접 발표한 자료 중에 교치설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시대 때 유물 발굴해 보니까 결국은 낭랑 유물이 요동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의 논리를 포기를 못하니까 평양에 있는 낭랑이 저쪽으로 요동으로 갔다. 저는 그걸 보고 배꼽을 잡았거든요. 왜? 그 낭랑이 속된 말로 이사를 요동으로 갈 때 고구려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그 낭낭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물러날 때인데 문제는 뭐냐? 저 같으면 낭낭이 평양에 있었다면 저는 제가 낭낭 사람이라면 남쪽으로 이사 갑니다. 이 남쪽으로 이사가 밑으로 내려가지 그 막강한 고구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요동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논리적으로 있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낭낭군 교체설을 지금 주장하려 하는 역사학계의 움직임을 보니까 너무 개탄스럽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사료적 가치라든지 고고학적으로 다 남북이 공동 연구한다면 다 드러날 건데 왜 그걸 지금까지도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단군 조선의 강력을 그 남쪽으로는 일본의 이즈모 지역까지 또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어느 에서 보면 영역보다는 아마 문화권으로 봐야 되겠죠. 예, 보면요. 강력, 예. 제가 이제 일본 역사를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두세 차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본사 자료를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직접 유물을 많이 다룹니다. 직접 만져보고 고조선 유물 뭐 단유선문경이라든지 청동기를 직접 만져보고 형태를 비교를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뭐냐? 일본 고대사를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 역사의 출발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야요이 문화입니다. 미생 문화. 그 미생 문화에 대한 일본 책을 딱 보니까 딱 보자 열자마자 뭘 느끼느냐. 청동기를 딱 보니까 그거는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아마 청동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알 겁니다. 그 청동기 보자마자 이거는 고조선식이라고 아예 답이 나와버립니다. 고조선에서 어떻게 청동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청동기가 그대로 야요이 미생 문화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금 있잖아요. 보면요. 고조선의 금에 비파형 동금이 있고 세형 동금이 있는데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참 재미난 자료를 이거 원래 이런 내용도 준비 안 했는데 참 재미난 것이 뭐냐. 이런 철학가의 내용에 이런 책이 나옵니다. 이게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보면 사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일본 천황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 있죠. 이 신의 세종제 세 가지 이제 보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칼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뭘 조명을 해놨냐면 우리는 그냥 칼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 칼을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이 책에는 그 내용을 살짝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놨냐면 고조선의 후기금인 세형동금을 여기다 잘 실어놨더라고 보면요. 세형동금. 이 세형동금이 속된 말로 지금 천황가의 삼보 중에 한 가지 보물이 아니냐. 그러면 이 세형동금이 일본에서 아주 집단적으로 발굴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즈모입니다. 큐슈도 물론 우리나라 국보인 단유선문경이 큐슈를 지나가지고 동경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우리 국보가 단유선문경이 그까지도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고조선의 후기 금인 세형동금이 이즈모 지역에서 특히 이즈모 박물관에 가보시면 전시를 하는데 제가 그 사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한국의 박물관 가서 보려면 세형동금이 두세 자로 흐르면 많이 걸어놨습니다. 녹슬고 대부분 부러지고. 근데 일본의 이즈모 박물관 쪽에 걸어놓은 뭡니까 보면 세형동금을 보니까 이거는 한두 자료가 아니라 100자루, 200자가 쫙 자료가 걸려 있으면서 아주 생생하게 나라에 살아있는 그런 청동기를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그 청동금이 고조선의 세형동금, 후기금인 세형동금이 맞는데도 왜 한국의 어느 학자도 지금까지 일본의 어느 학자도 그것을 왜 고조선의 세형동금이라고 말 안 하느냐. 저는 그건 양심불량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고대사 야요이 문화만 뒤져보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유적의 형태, 청동기는 대부분이 거의가 고조선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그 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때 우리는 이제 일본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백제에서 건너간 거 아니냐. 많으면 고구려 신라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유물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유물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벌써 고조선 시대 때 벌써 문화가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보면 단군 조선의 영역, 고조선의 영역은 그 시대 때 물론 그것을 지금의 말한다면 영토 개념이 아니라 문화권력으로서 본다면 일본까지 우리는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역사관도 저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한국의 역사의 출발점인 중국의 식민지 논리 속에 기자 임한 낭낭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왕금성이 결국은 평양이 아니라 요동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역사책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논리가 이번에 발표돼 가지고 지금까지 고대사 충격을 많이 이제 몰고 오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고려 국경 문제인데 그 고려 국경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에 대입 시험 칠 때 열심히 외웠던 그 압록강에서 그게 속된 말로 고려의 국경선이 아니라 원래 압록강은 저 위쪽에 있는 그 압록의 녹자는 원래 물수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사변의 녹을 쓰고 있는데 원래 압록강은 물수변의 압록강이라 가지고 저 위쪽 요동을 넘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원래 그것이 고려의 국경선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일제시대 대일항쟁기를 거치면서 그 국경선이 지금 완전히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너무나 좁아진 위치 속에서 지금 고려의 국경선이 표시가 되어버렸죠. 지금 말하는 친중, 완전히 친중에서 또 극우 친중적으로 그런 학자들, 사대주의 학자들이 역사를 썼는데 역사관에 대한 서술 기록이 뭐냐면 지금의 조선 총독부가 왜곡할 수 있는 고려의 국경, 조선의 국경이라는 위화도 위치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배경의 실마리를 유학자들이 제공했고 조선 총독부는 그것을 아주 가져가 100% 그걸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고대사의 국경의 위치를 바꿔버렸다는 거. 이것이 현실적 요번에 연구 결과물로 드러났습니다.